신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4854님, 제가 며칠 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하느라 방송을 못 들었는데 교수님과 최웅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8128님, 신유일 교수님, 개그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보내주신 그 문자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이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그린 뮤지컬이죠. 하늘아 듣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작년이었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오늘로서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단통법으로 위축됐던 시장은 점차 회복세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싼 요금제가 늘어나는 등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좀 다른데요.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이 단통법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역이 많아 논란은 여전합니다. 단통법 100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연 호갱은 고객이 됐을까요? 통신소비공공포럼 이해관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통법 100일이 됐네요. 예? 네, 그렇네요. 예. 어떻게 소비자들이 좀 이득이 됐습니까?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휴대전화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딱이 이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띄는 건 많지 않죠. 통신 요금 자체가 내려간 건 없고요. 예. 다만 단말기 지원금이 많이 올랐음으로 인해 가지고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들은 조금 저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정도고요. 굳이 혜택이 있다면 중고 단말기를 가지고 내가 통신사에 가입을 했다. 그러니까 통신사로부터 지원금 받지 않고 중고 단말기로 개통을 했다 이랬을 때 요금이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던 것 정도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 지금 미래부가 이런 식으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참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너무 후해요, 우리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요금 그 자체가 내린 건 없고요. 예. 다만 이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단통법 사태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권하는 대로 이래저래 해서 할인 왕창 해준다고 해서 덜컥 구매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뜰폰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사양 낮은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골라서 소비한다든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합리성이 높아졌다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약간 가입한 사람들이, 새로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요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건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합리적 소비를 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긴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단통법 시행 직후에는 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이게 매출이 너무 줄어가지고 문 닫는 데 많이 생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일일 가입자 수가 단통법 이전으로 회복이 됐으니까요. 일단 아주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저희가 방송 끝나고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있을 때 제가 휴대전화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15개월 이전에 나온 거, 예? 구형 휴대폰 이거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 저희 제작진의 의견이었는데 요새 구형 휴대폰 선호하죠? 네, 근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통법 만들어지기 전에 자꾸만 요금이나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경쟁만을 하니까 예. 단통법에서 보조금 상한제라는 걸 뒀습니다. 예. 현재 30만 원이죠. 예. 근데 15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개월 전에 나온 제가 전화하니까 제품 얘기하긴 그럴 건데 어쨌든 굉장히 괜찮은 사양의 단말기들이 최근에 15개월 지난 것들은 보조금이 많이 실려서 거의 무료에 가까워져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구형 휴대폰이 지금 인기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문제는. 신기 현상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요금제하고 지금 단말기 가격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네, 연동을 시키고 있죠. 연동을 네,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부가 얘기하는 요금이나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단말기 값은 과거보다 비싼 값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 단통법 이전에는 뭐 이제 부가 서비스를 가입한다든가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최신 휴대폰을 좀 싸게 보조금을 실어주는 네. 이런 정책을 이제 쓰니까 원래는 이제 이걸 못하게 투명하게 하자라고 예.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고가 요금제를 쓸 때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단말기 값을 싸게 구매하려면은 높은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갖고 예. 결국 뭐 단톡법 이전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비슷한 그렇죠.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출고가 공개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던 분리공시제도, 다시 말해서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하는 제도, 이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여전히 단톡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죠. 네. 안타깝게도 이 청년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서 비싸게 만들어 놓고 장려금을 제조사도 주고 또 통신사들도 비싸게 가격은 매겨놓고 거기다 지원금 줘서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됐죠.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사기 아니냐 일종의 이래서 이제 고발도 되어 있고 이런데요. 이런 걸 투명하게 하자라는 게 애당초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단톡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분리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제조사가 얼마를 장려금을 줬고 통신사가 얼마를 지원금을 줬는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공시하자라는 게 논의는 됐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보조금이 제조사로부터 얼마 나왔는지 혹은 통신사로부터 얼마 나왔는지 여전히 소비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단톡법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건 맞죠. 최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뭐 새벽 2시에 나가서 줄을 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예. 어디를 가나 이제 같은 공시된 지원금만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싸게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천상 이제 최신 단말기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춰갖고 15개월 이상 된 이런 단말기로 눈을 돌리시면 뭐 가장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한 1, 2만 원씩. 그거는 이제 대리점에서 예. 보조금을 조금 더 얹을 수 있는 여지가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1, 2만 원 정말 그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대리점 때문에 차이가 난다. 네. 그리고 날마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 단위로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요. 예. 주마다는 왜 달라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주마다는 왜 달라요? 그건 이제 통신사가 공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네. 통신사가 어떤 주는 더 많이 주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적게 주는 주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시장이 그렇게 이제 변동되게 되어 있죠.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금을 많이 이제. 물론 지원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이라서. 마케팅 전략? 네, 통신사에서 이제 실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연말연시, 지금 연말연시부터 졸업 입학 시즌까지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제일 요동치는 시기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졸업 입학 선물로 1순위로 꼽는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점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태워서, 많이 마케팅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6828님이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저도 기기 변경했는데 85,000원짜리 요금제 3개월 해야 하고 또 부가 서비스 3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저도 호기인이 되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75,000원짜리 이외에는 잘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고가요금제를 전제로 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정부는 이런 현상을 모르고 있나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시피 이제 단톡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 통신비 인하 모임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랬는데, 그 이후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생기면서 다시 묻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단톡법에 대한 비판도 수그러들었고, 그 사이에 이제 통신사들이 보조금은 조금씩 늘렸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나오고, 미래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잘된 법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개정 논의 자체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힘을 잃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통신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데서 출발이 된 건데 그거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통신비 인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예상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단톡법을 대폭 보완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부가 말이에요.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예? 아니 어떻게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는 없나 그리고 계속 그걸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개선할 점을 찾아야지. 야 이거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면은 그게 비단 미래부뿐만은 아니에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조현아 문제 터졌을 때 말이에요. 맨 처음엔 그랬잖아요. 100% 공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고 나가지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내고 있고 참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정부를 걱정해야 되니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톡법이 꼭 좀 대폭 보완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좀 나서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신공공성 포럼 대표 이해관 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시상인데요.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 역시 메시네요. 예? 네. 국제스포츠연구센터의 축구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2009년부터 각종 기록을 한 5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500구단 그 팀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적료 최고로 많이 받을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를 팔 때 파는 그 팀이 받을 수 있는 선수의 몸값 최고 선수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바르셀로나의 아르헨티나 대표팀 공격수인 리오넬 메시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적료가 2억 2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800억 원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A팀이 메시를 사오고 싶다. 그러면 2,800억 원을 바르셀로나에 주고 메시를 데려와서 연봉 계약은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800억 원 엄청난 건데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팀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팀들의 평균 1년 쓰는 예산이 3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 한 명 데려오려고 하면 예산 다 쓰는 거. 팀 1년 예산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선수고요. 호날두가 이제 메시의 라이벌인데 호날두가 2위를 차지했는데 호날두는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보다 무려 1,000억 원이 적어요.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리오넬 메시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보다 좀 많이 앞서 있었을 때 지금은 호날두가 좀 많이 따라온 상태고 일부에서는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 옛날에 한 5년 이상의 기록을 누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메시가 조금 메시하고 호날두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우리나라 선수도 100단에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274억 원으로 돼서요. 예. 97회 랭크가 됐어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네, 274억 원이라고 하면 메시의 이적료의 11분의 1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요. 메시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전 세계 축구 선수가 몇 명인데요. 그거 100도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100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또 같은 공동 27회 오른 선수들이 2010년도 남아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할 때 공격수로 뛰었던 페드로 로드리게스 이런 바르셀로나 선수 소속돼 있거든요. 예. 이런 선수들하고 몸값이 똑같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월드 클래스를 점점 다가고 있다는 거죠. 예. 대단하네요. 예. 네, 참.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말에 시작되죠. 이 아시안컵이요. 그렇죠? 네. 예.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일거 주장에 기성용 선수가 선임됐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오만하고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우리 축구대표팀이 치르게 되는데요. 원래 주장은 구자철이었습니다. 네, 구자철 선수가 아니라 어제 새 주장으로 기성용 선수가 선임이 됐습니다. 예. 구자철이 그동안 계속 대표팀이나 이렇게 올림픽 대표팀에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고 또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면 경기에 못 뛰게 되니까요. 그럼 주장 노릇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장을 뽑았는데요. 원래 슈티게 감독이 선수한테 물어봤답니다. 다 모인 상태로 누가 주장이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해라. 그리고 보주장은 이청용이 맡아라. 이렇게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성용 선수가 플레이는 중앙 미드필더로 하고 했는데 사실 그 플레이 스타일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나가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난해 월드컵에서도 좀 부진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근데 나이도 어떤 더 먹었고, 또 수원 시즌 플레이도 좋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주장 노릇을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요, 그 주장을 사실 서로 하고 싶어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군요. 네. 왜요? 나이가, 이게 뭐 그냥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보통 가장 많이 든 선수들은 안 하고요. 예. 중간 조금 위가 주장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윗선배들 뭐 얘기도 좀 잘 듣고 밑에 선수라고 좀 가깝고 하니까요. 주장은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주장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대표팀 주장이 없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우리가 경기를 치르면서 위기를 맞을 때 그런 주장 선수들이 템포도 끊어주고 아니면 템포도 오히려 좀 일부러라도 좀 경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좀 안정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골을 넣고 나서 바로 골을 내준다든지 또 골 내주고 나서 얼마 있다 또 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예.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주장이 이제 처음 됐고 하니까요. 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주장 노릇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의 간판 스타죠. 스티븐 제라드 선수. 미국 프로축구 LA 갤럭시로 진출한다 그러는데 LA 갤럭시는 예전에 안정환 선수인가요? 예전에 홍명보. 홍명보 선수. 거기 홍명보 선수가 여기 진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유소년 때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29년을 뛰었던 팀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떠나서 올해 이제 6월까지 리버풀로 뛰다가요. 7월에 LA 갤럭시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나이가 이제 35 정도 되고 아마 리버풀에서도 이제 뭐 언젠가 좀 팀을 떠나보내야 될 선수니까 이렇게 좀 이때를 본 것 같고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원입니다. 예.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물론 리버풀이 그 스티븐 제라드가 받는 연봉보다 훨씬 적은데요. 예. 미국 프로축구는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어서 한 팀의 선수단 전체 연봉이 3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혼자 66억 원을 받게 돼요. 예.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MLS는 슈퍼스타들을 데려올 때 팀당 3명까지의 선수를
연봉에 제한 없이 데려오시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스티븐 제라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잉글랜드 팬들은, 리버풀 팬들은 상당히 좀 아쉽게 됐지만, 방금 전에 LA 갤럭시가 공식적으로 영입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년 리버풀로 뛰다가 올해 7월부터는 LA 갤럭시에 가서 뛰게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맞아요. 저는 네. 아빠 어디가 하도 봐가지고 안정환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홍명보 선수였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적는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가 갈래,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신율의 출발해서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풀어두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우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순서죠.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고발할 거리가 없어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초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일단은 제가 좀 우리 안 처장님께 여쭤볼 것이 그 조현아 씨 문제를 예. 고발을 하셨는데 지금 그 대한항공 관련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무료 업그레이드 문제 그것도 고발하셨죠? 예. 고발이 아니라 고소죠? 예, 아니, 네. 제3자라서 이제 제가 고발인가요? 고발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당한 피해자들이 예. 당한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는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떠넘겼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에서. 그 일차 그분들이 조사 사실 끝나고 고소를 나서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차마 고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대신 고발이 된 겁니다. 예. 그 1차 조사 끝나고도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모양이라고. 예, 뭐 지금까지도 뭐 밝혀진다 하면 사실 그 아버님 조영호 회장님도 그렇고 그 두 따님도 지금까지 뭘 정확히 잘못했는지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과문에 뭘 잘못했는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 네. 두 개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거고 결국은 아까 저기 직전 인터뷰에서도 우리 신유 교수님께서 막 분노를 표현한 걸 봤는데 결국은 알맹이 빠진 사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뭘 잘못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태도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승무원 사무장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 무료 업그레이드 이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결국은 그 국토부가 대한항공 피해자들 조사할 때 연락을 대한항공 감독하게 하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심지어는 20분간 옆에 앉혀놨거든요. 예. 그게 결정적인 이제 엉터리 조사하고 부당한 조사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번에 구속 기소도 같이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김모 조사관. 근데 그것의 유착의 뿌리가 훨씬 깊어서 평상시에도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해외 출장 갈 때마다 편도 200만 원 안팎의 좌석 승급 특혜를
지원 받아왔다. 근데 국토부는 일관되게 대한항공이 알아서 해준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맞나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알아서 해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경우에 그렇겠죠. 따라서는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고 일부는 그랬을 텐데 일단은 정황으로 봐도 국토부 공무원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대한항공이 일일이 개인정보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어려우실 뿐더러 그리고 국토부는 감사를 계속 했었어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소방공청. 거기서 2011년에서 13년까지 3년간 35명을 적발했거든요. 자석 특혜, 부당한 자석 특혜를. 근데 국토부가 국토부 본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 스스로 했구나. 수백 명이 예. 재직하고 있고 항공 관련 과만 10몇 개가 있고 항공 관련 국이 3개나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수관 장관이 100%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아래에서 아예 장관까지 속여버린 건데 자기들 한 번도 감사 안 하고 조사도 공정하다고 뻥치다가 장관까지 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 친 꼴이 돼버린 건데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제보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해외 출장 갈 때 항공관련과에서 알아서 먼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 과장님하고 공무원 두 분 어디 나가는데 승급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제보가 있었고 지금 그것도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기자님들이 취재를 하니까 대한항공 쪽도 계속 그동안 국토부가 대한항공이 알아서 해준 것으로 대한항공 책임으로 미뤘잖아요. 그렇죠. 약간 짜증이 나 있었던지 국토부에서도 전화가 계속 오고 심지어 출장이 잦은 외교부 같은 데도 전화가 온다. 이런 것까지 기자들한테 말을 새로운 또 진실 하나 드러난 거죠. 예. 전화를 한다. 국토부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아주 깊은 국토부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이 잦은 외교부 이런 데서 미리 전화 와가지고 자식 승급을 부당히 요구했다 이런 제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고발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토부는 일종의 이게 200만 원 안팎의 특혜를 뭐 한 번만 해도 사실은 뇌물성 특혜인데 뭘 그걸 반복적으로 했으면 뭐 뇌물이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와 대한항공 관계는 그 항공 노선 운항 허가를 받는다든지 일상적으로 안전이라든 보안 점검을 받는다든지 뭐 사고라든지 어떤 소란이 생기면 그런 걸 전부 다 보고하고 관리 감독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전에 보면 대한항공이 비행기 숫자는 훨씬 많은데 아시아나가 징계는 더 많이 당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봐줬다라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국토부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얘기하는 비정상의 정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시민단체가 만들고 있으니 이게 아니 스스로가 그걸 나서가지고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기들이 이제 지금도 자석 특혜에 대해서 국토부 스스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감사 속도가 느리냐고 기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뭐 연말 연시에 휴가를 많이 가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여전히 서승환 장관 노릇 국토부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관리 감독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당연하죠. 예, 중요 보안 사업이거든요. 심지어 항공산업은.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관리 감독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일상적인 특혜와 유착이 있었다는 거니까 참. 감사원이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렇죠. 사안입니다. 맞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예. 안 처장님 요새 말이에요. 예. 이 알바 예. 이게 사실 알바가 아르바이트에서 나오는 건데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이란 뜻이고 예. 우리나라 어떻게 파트타임 잡을 전부 알바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 알바생들이 정말 순환 시대다. 예, 자 맞습니다. 보십시오. 그 지하 주차장에서 무릎 꿇린 거 그런 예. 일이 있었죠. 그리고서 또 아주 악덕 커피숍 그 사장 16명 알바하러 온 그 여학생들한테 말이에요. 약탄 음료를 먹여서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진짜 그런 인간들은 진짜 이 실명 다 공개하고 그거 얼굴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피해자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그거 좀 하루빨리 좀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바를
옛날 분들은 또는 이렇게 돈 많은 분들 이분들이 뭐 용돈 좀 벌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뭐 제자들 말 만나면 알겠지만 용돈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학비하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카트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 뭐 반찬값 벌러 나오시는 건데 너무 여사님들 그러지 마시고 예. 그때 나오잖아요. 우리 반찬값 벌러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비 벌러 예, 나오는데. 살려고 나온 건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바 관련 민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임금 체벌이 85% 그리고 폭행, 폭언 등 부당 대우가 7.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거나 최저임금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준다 해도 무슨 모욕을 준다든지 폭언한다든지 뭐 성희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드렛 일이라든지 잡일이라 해서는 안 되는 뭐 비서일까지 시켜서 뭐 어제도 보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청년 단체들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 뭐 알바 노조 알바연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청년 착취 대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뽑았더라고요. 제1회.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디자이너가 그 대상에 뽑혔어요. 예, 이제 그런 일도 근데 이제 청년들이, 알바들이 이제 열받으니까 자기들을 제일 괴롭히고 모질게 하고 급여도 안 주거나 줬어도 최저임금만 주고 그 이상의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경우를 이제 고발하는 그래서 그런 착취 대상도 만들고 올해는 이제 블랙기업이라는 것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블랙기업이요? 블랙기업이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 노동을 쉽게 쓰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착취하고 뭐 이런 기업들을 블랙기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뽑는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빨리 김우성 대표가 예.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젊어서 고생하는 건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악덕업주들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져야 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김우성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우성 대표님 그 말도 하셨어요. 부당한 대우가 있는 거 아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무슨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은 늘린다고 그러고 파견직도 늘린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장년 노인분들은 다 전면적으로 파견을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간접고용을. 예. 근데 뭐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쉽게 해서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법으로 그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무엇이 부당한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법규를 만들고 그렇죠. 방금 우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정말 학비라든지 생존비 벌려고 온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착취하고 모욕 주거나 순환을 주는 사람들한테 처벌이랑 과태료를 강화하면 그거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은 반드시 줘야 될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이러면 10배, 1,100배 손해를 그렇죠. 과징금하고 급여를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렇죠. 징계형 급여라고 해서 뭐 2배, 3배를 더 주게 만들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안 찾은 건데 김우성 대표에게 말해서 아니 더 좋은 거는 청년들이 아주 열받아 버렸죠.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능력을 갖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분이 가르친단 오셔야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김무성 되는데. 대표가 저는 필시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생각해요. 저도 알바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만날 때는 다 좋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도 안 쓰고 대부분이 야 나 믿어 뭔 계약서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꼭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알바도 급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갑의 먹이 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갑이 바로 자기 밑에 있는 갑한테 갑질을 해대고 그 갑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갑한테 또 갑질하고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먹이 사슬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말도 못하게 되게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제일 밑에 있는 계층 중에 하나가 알바생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갑을 병정 관계까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주 극악한 사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요. 쪼개기 계약이라는 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쪼개기 계약, 이제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계약서를 쓴 사례가 있어서 롯데호텔에서, 100일 동안 100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100일 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 여성 청년 인턴이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지난 2년, 원래 2년을 풀로 기간제로 계약을 하면 2년 지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무려 7번, 8번을 계약을 쪼개서 합니다. 3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괜찮아 2년 후에는 정규직 되니까 우리 믿어. 그래놓고는 딱 2년 됐는데 바로 해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한 일. 이제 이게 이른바 뭐 열정 페이 그 다음에 희망 고문 논란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희망 그들은 고문? 예, 아, 뭐 진짜. 나중에 정규직 되니까 그거, 10번을 쪼개든 20번을 쪼개든 우리를 믿고 기다려라. 이게 희망 고문이고 그 다음에 열정페이라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주면서 너희들은 열정이 있잖아. 젊은 고생을 사서도 하는 거야. 나도 다 해봤어.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거나 최저임금 딱 맞춰주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건 원래 그 이상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개념이 딱 그것만 줘라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것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열정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한 커피숍에서 공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편의점이랑. 봤어요. 예,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니. 저희들. 누가 편의점에서 열정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자기는 그럼 편의점은 열정을 갖고 하나? 내 평생 그렇죠, 소원은 편의점 생존이죠. 하는 거라. 그게 예.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이게 지금 알바생들의 문제점이 심각하냐면 어제 한 커피숍 문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친절하게 주문하는 고객분들한테 반값에 커피를 줬다. 이거는요 진짜 너무나 그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청년 알바들이 이제 사실은 전문 직종으로서 알바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단순 서비스업 또는 감정 노동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알바, 주유소, 커피숍, 뭐 주차장 안내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은 분들도 있고 또 안 겪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에게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종의 그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한 슈퍼 갑질이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조율하는 여러 가지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알바 노동자들이나 감정 노동자에게 가하는 이제 백화점 모녀 논란이 이제 바로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런 광고가 나왔을까 굉장히 씁쓸하다. 근데 그 백화점 모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바생도 잘못은 있어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사실관계는 그거는 그렇고요. 이제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한 알바생에게 훈계를 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분이 조금 너무 과하게 나간 거죠. 이게 무릎 꿇리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맞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현호 사태 겪으면서 이런 일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선배 세대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의 임원 선배님들이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을 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 있어야 되잖아요. 꾸중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그 방식도 이렇게 사회 상규라든지 또 최소한의 인격은 지켜주면서 하는 당연하죠.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마치 알바생들의 인격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부를 때부터 야 알바고 불러요. 그래요? 없잖아요. 야 알바라고 부르는 거야. 가장 가치 중립적으로 그게 전 부르는 호칭이 어렵다면 여기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요, 여기요 그러는 게 가장 무난한 거거든요. 아니면 저기 일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야 알바, 야 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커피숍에서 그런 광고가 나온 거니까 글쎄요. 일상적인 언어에서부터 그 다음에 급여라든지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리고 고용인들도 심지어는 정부의 근로감독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서 이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졸부들도 많고 돈 있으면 세상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의 축적의 정통성이 있는 사회가 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졸지에 옛날에 부자들 중에 땅값 올라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은. 그러니까 노동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그럼요. 급속도로 상실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 독일 이야기 자주 해주시니까 독일에서는 막 중고등학교 때 노동교육, 뭐 노조교육 이런 걸 막 굉장히 많이 해서 널리 알려주잖아요. 권리에 속한 거니까요. 권리를 알려주잖아요. 심지어 노사 교섭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같은 게 그러니까 근데 다
다 좋습니다. 누구는 고용인이고 피고용인이고 누구는 돈이 많고 적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사회 구성원이고 수평적이고 존엄한 관계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그 노동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요. 그 기업도 굴러가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자본주의로 가든지 간에 확고히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패션 디자이너 측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논란이 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서 안타깝다. 당연히 정해진 법을 지키고 있다.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일단. 근데. 지금 최저임금, 내년보다,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올해 5,88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5,880원 못 받는 알바 자리가 수두룩 셌습니다. 그럼요. 아주 많고요. 우리 꼬마에도 알바를 했는데, 걔도 5,880원 훨씬 못 받았어요. 5,580원이요. 숫자니까 5,580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4,000원대. 예, 4,000원대가 많고요. 계약서 자체를 안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노동에서 기본은 일단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예를 들면 3일을 한다더라도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런 걸 안 해버리고 그냥 대충 헐값에 쓰고 그냥 바로 잘라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누구나 이제 알바를 만약에 본인도 직장 다니다가 혹시 잘못되면 중소상공인을 하나 우리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단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 계약 근로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4010님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돼버렸습니다. 아, 예,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까지만 주니까 최고임금 내는데 미국은 최저임금이란 말을 안 쓰고 그래서 생활임금이란 말을 쓰거든요.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어야 된다요. 최저임금은 최저의 삶을 살아로 강요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임금, 생활수준이 가능한 임금, 라이프 웨이지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알바 노조나 알바인들이나 청년유년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정말 10,000원, 20,000원씩 막 주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도 살게는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계속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0108님이 이런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듣다 눈물까지 나네요. 비정규직, 현대판 노비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지금 알바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이것이 알바, 문자 그대로 이게 정말 전업이 되는 알바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단기 계약 또는 단기 계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일 동안 80번 계약을 했다든지 뭐 2년 동안 7번을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쪼개서 한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사실은 그렇게 정규직이 돼야 되는 정규직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와갖고 또 쪼개 계약이 시달리는 그렇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무슨 인턴이니 수습이니 무슨 무급 자원봉사니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실은 유급으로 이렇게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니까 특히 유급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렇게 부려먹는 그리고 금방 버리는 이게 아주 성행에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는 법제도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미생이 국내에서 엄청난 열풍을 받았던 게 사실 다들 완생이 되고 싶은데 미생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미생을 완생시켜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살생정책을 내놨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8280님인데 카페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 모양입니다. 갑자기 전화 끄고 잠수 타는 알바도 문제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예, 맞아요.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이제 가불병 관계를 연구하니까 해우숍도 그런 분들이 많대요. 예, 맞습니다. 알바생 중 다음날 갑자기 안 나오고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미용실 관련해서 우리 청년 알바들이나 그 수습생들의 고통이 많이 알려져 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하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의 차원인 경우도 있고 경우는 일부에 따라서 무책임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고용과 피고용 간의 신뢰가 깨진 사회의 풍경이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면 알바 한 번 하더라도 얼마나 그 시간을 엄수하고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요즘 후배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항의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고용과 피고용의 신뢰가 깨지고 그렇죠. 일종의 착취는 함부로 부려먹는다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그리고 이제 사실 2176님 이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대한항공 상황은 그 기업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정부 정치인들 갑질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희망을 예. 가질까요? 그러니까 국토해양이 국회에 그 상임위에서도 대한항공으로 전해갖고 자석 승급 요구했다라는 제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막 그 부당한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또 피감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 시민이나 노동자나 직원이나 후배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번에 저는 조현호 사태 백화점 모녀 그런 논란에서 그다음에 경비 노동자 이슈도 있었잖아요. 5층에서 먹을 거 던져주고 얼마 전에 또 청년세 입주자가 누구를 폭행하고 경비 선생들. 그 폭행 그분이 조금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적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실관계 논란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급부상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돈과 권력이 있다는 유만으로 또는 사용자라는 유만으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국 사회에 나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고발하고 있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가 돈과 권력이 있다는 유만으로 약간 상대한 유만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심지어 서비스 이용자인데 저부터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급속도의 어떤 각성 같은 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사실 모두 조심해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까지는 안 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정신 차리고 현실에 직시하는 자세를 갖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나서서 정말 갑질의 먹이사슬을 깨는다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독일헌법 제1조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불가치.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고요. 자, 제가 아까 그 뮤지컬 티켓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당첨되신 분은 6828님입니다. 6828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좋은 시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